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일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 말이 회사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노인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른 척하며 지나갔지만 한 남자는 멈춰 섰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그때까진 몰랐으니까요. 낡은 제복, 굽은 어깨, 그 손목엔 오래된 시계 하나가 달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아들이 직접 사준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는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벌써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죠.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실을 빠져나왔어요. 서울 구로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우리가 결혼한 지 8년째 살고 있는 이곳은 복도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났고 주차장은 늘 비좁았죠. 하지만 나는 이사갈 여력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자주 말했어요.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당신이 좀 더 벌어오면 가능할 텐데 라고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 때 나는 기계 소리가 좋았어요. 그 소음이 적막한 아침을 채워주었으니까요. 윤서는 토스트 한 조각만 먹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언제나 완벽해 보였죠. 반면 나는 구겨진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느라 허둥대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회의 있어요. 늦을 거니까 혼자 드세요. 윤서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죠. 이젠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2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 정해철은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 웃음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22살이던 해 봄에 실종되셨어요. 공사장에 일하러 나간다고 하시더니 그날 저녁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도 찾지 못했고 실종자 수배도 소용없었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시다 병을 얻으셨어요. 우울증과 불면증이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어요. 가끔 길을 걷다가 뒷모습이 비슷한 노인을 보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가 보기도 했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죠.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역까지 걷는 동안 아파트 단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러 가는 노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나 역시 그들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회사는 을지로의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중소 광고회사 이름은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실상은 전혀 창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단순 작업만 했죠. 포스터 수정, 전단지 디자인, 배너 제작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나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지만 몇 년 전 구조조정 이후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밀려났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책상마다 쌓인 서류들, 껌뻑이는 형광등, 낡은 컴퓨터 소리. 동료들은 말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팀장이 회의실 문을 열며 우리를 불렀습니다.
다들 들어와 보세요. 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우리는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팀장이 입을 열었죠. 이번 프로젝트도 엎어졌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더 큰 업체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 역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리는 프로젝트를 연달아 잃고 있었죠. 회사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구조조정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앞으로 더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팀장의 말에 동료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42살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무실 근처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전망은 어둡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나는 국물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윤서의 말이 맞는 걸까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걸까요? 오후에는 전단지 디자인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수정 사항은 끝이 없었어요. 글자 크기, 색상 배치, 폰트 하나하나 고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창의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 같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옆에 선 남자는 휴대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고 앞에 앉은 여자는 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보였죠.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실종되기 전날 밤 내게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게다. 그때 아버지는 내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렴한 시계였지만 나에겐 소중한 선물이었죠. 하지만 몇 년 전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지 못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윤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해결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회의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윤서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현관까지 풍겼어요.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지만 윤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요. 먼저 잘게요. 저녁은 먹었었어요? 회식했어요. 당신도 자요.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조명을 끄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혼자 있기가 두려웠으니까요. 액자 속 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살아 계신가요?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답 없는 질문들만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지루했고 집에 돌아와도 윤서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윤서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 진짜 최악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새로 들어온 경비 아저씨 있잖아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윤서는 구두를 벗어던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배치된 새 경비원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지시사항을 자꾸 잊어버리고 제대로 응대도 못한다는 거였어요. 나한테 뭘 물어보면 자꾸 눈을 피하더라고요. 말도 더듬고 도대체 어떻게 채용된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비원 이야기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윤서의 스트레스 해소용 대화일 뿐이었죠.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나이도 많아 보이던데 왜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 인사팀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것 같아요. 윤서는 침실로 들어가며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텔레비전을 향했어요. 화면에서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경비 아저씨 이야기는 금방 잊혀졌습니다. 그저 윤서의 일상적인 불평 중 하나로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나는 윤서의 회사 근처에 갈 일이 생겼어요. 클라이언트 미팅 장소가 그쪽이었거든요. 미팅은 오후 2시였고 나는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려다가 윤서 회사 건물이 보였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윤서가 일하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지만 나는 그녀의 회사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건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0층짜리 회색 빌딩이었죠. 로비는 깨끗했고 경비실에는 제복 입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를 걸어 내려갔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로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서는 누군가 바닥을 쓸고 있었죠. 낡은 제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느린 동작. 노인은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나는 멈춰 섰습니다. 노인의 옆모습이 묘하게 낯익었거든요. 무언가 가슴속에서 울렁거렸습니다. 노인은 중얼거리며 계속 청소를 했죠. 윤서 씨는 왜 나한테 그렇게?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노인은 내 발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낡은 제복은 얼룩져 있었고 바지는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빗자루를 바꿔잡는 순간 그의 손목이 보였죠. 거기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낡고 작은 시계. 은색 테두리와 하얀 문자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시계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아버지께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몇 걸음 더 다가갔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런데 그 이목구비가, 그 얼굴선이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이 움찔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누구세요? 노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노인의 말투는 어눌했습니다. 그는 계속 뒤로 물러섰죠. 나는 다급하게 다가가려 했지만 노인은 더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경비초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나는 노인이 떨어뜨린 빗자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경비 초소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초소 안에서 노인이 커튼 사이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죠.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방금 본 노인이 정말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요? 하지만 그 시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선물한 시계였어요. 미팅 시간이 다가왔지만 나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왜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윤서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경비 용역 업체 정보를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말했던 새 경비원. 그게 아버지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윤서는 아버지를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질문들만 쌓여갔죠. 나는 액자 속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의 젊은 얼굴과 오늘 본 노인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봤어요.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윤서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윤서는 출근 준비를 하며 바빴고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혼자 남았죠.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제대로 된 일상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주차장에서 만난 노인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나는 거실을 서성이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윤서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회사 경비원이 혹시 내 아버지가 아니냐고. 하지만 그녀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밤 8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죠.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회사 주차장 경비 아저씨 말인데.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썹이 약간 찌푸려졌어요. 왜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 그게 내가 며칠 전에 당신 회사 근처 갔다가 봤거든요. 그 경비 아저씨를요. 윤서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래서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말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분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아닐까 해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가 물병을 내려놓으며 나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분 손목에 시계가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요. 얼굴도 비슷하고 나이도 맞고요. 윤서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또 당신 환상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찾는다고 20년째 그러더니 이젠 아무 노인이나 붙잡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환상이 아니에요. 확실히 봤어요. 그 시계는 틀림없이 아버지 시계예요. 그 사람은 우리 회사 계약직 경비원이에요. 60대 후반이고 신원 확인도 다 됐어요. 당신 아버지 아니라고요.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포착했어요. 불안함 같은 게 스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분한테 다시 가서요. 왜 자꾸 그래요? 정신 좀 차려요. 당신 아버지는 20년 전에 실종됐어요.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제발 현실 좀 봐요. 윤서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윤서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하거나 대충 넘겼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강하게 부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다시 윤서 회사로 가기로 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아봐야 했죠. 오전 10시쯤 윤서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비를 통해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경사로를 걸어 내려가니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차된 차들, 희미한 조명, 그리고 저 멀리 청소하는 노인의 모습.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움직였죠. 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기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바로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죠. 어제 그 사람 왜 또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주세요. 노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 시계요. 손목에 차신 시계. 어디서 구하셨어요? 노인이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시계를 가리려는 듯이요. 이건 원래 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20년 전에 아버지께 선물한 시계예요. 은색 테두리에 하얀 문자판, 뒷면에 이니셜 새겨져 있죠. 정해철 JHC.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그걸? 당신이 제 아버지니까요. 맞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경비원이에요. 정해철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노인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 기억하려는 듯 이마를 짚었죠. 이 사람은 누구죠? 제 아버지예요. 정해철. 당신이에요. 노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머리가 아파요. 기억이 안 나요. 다 흐릿해요.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억을 잃으신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보,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아요. 분명해요. 윤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패 끼치지 말고 나가요. 아저씨, 일이나 하세요. 노인은 윤서를 보자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윤서와 이 노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요. 당신, 이 경비 아저씨한테 뭘 한 거예요?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윤서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나는 노인을 다시 봤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명함을 꺼내 바닥에 놓았죠.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발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윤서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머릿속은 주차장의 노인으로 가득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두려워하던 눈빛.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버지는 기억을 잃으신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윤서의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다시 윤서의 회사로 가보기로요. 이번에는 몰래 윤서가 모르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퇴근해서 윤서의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윤서의 퇴근 시간은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였죠. 나는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건물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6시가 넘자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죠. 나는 윤서를 찾았습니다. 7시가 조금 넘어 윤서가 나타났어요. 동료 여직원 2명과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로 향했습니다. 윤서 일행이 근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회식인가 봤습니다. 나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이번에는 주차장 입구 근처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 초소가 보이는 위치였어요.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차가 들어오고 나갈 뿐이었죠. 노인은 초소 밖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빗자루와 걸레를 정리하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차였어요. 윤서의 차였습니다. 회식이 짧았나 봤죠. 차가 주차구역에 멈춰 섰고 윤서가 내렸습니다. 얼굴이 붉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핸드백을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노인이 윤서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하는 듯 보였죠. 윤서는 멈춰 섰습니다. 노인을 쳐다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일 안 끝났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나는 기둥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노인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청소 마무리 중이에요. 청소 마무리?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청소를 하고 있어요? 윤서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초소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이 허둥지둥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팔짱을 낀 채 지켜봤어요. 노인이 서류를 정리하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쏟아졌죠. 노인은 급히 걸레로 닦기 시작했어요.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나가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어요.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요?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윤서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용역 업체한테 이야기해서 당신 교체시킬 거예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반복해서 사과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몸은 움츠러들었어요. 윤서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요. 아니면 진짜 나가요. 윤서가 돌아서며 노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초소벽에 부딪혔어요. 손등이 벽에 날카로운 못에 긁혔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죠. 아! 노인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구두 소리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기둥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게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나요? 저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저 노인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윤서는 내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윤서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기둥 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초소로 다가갔어요. 노인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을 입으로 빨며 피를 닦아내고 있었죠. 아저씨, 나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나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또 왔어요? 손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긁힌 거예요. 나는 초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오래된 의자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전기포트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근무일지가 놓여 있었죠. 노인은 물로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가 나를 아는 것 같아 무서워.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 씨가 아저씨를 안다고요? 노인이 움찔했습니다. 손을 씻던 동작이 멈췄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 눈빛이 날 볼 때마다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노인이 너무 겁먹어 보였거든요. 아저씨, 혹시 기억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예전 일이라든지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젊은 남자애가 나오는 꿈이요. 그 애가 절 아빠라고 부르는 꿈이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머리가 아프고 모든 게 흐릿해요. 나는 노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노인이 놀랄 것 같았으니까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의문이 가득했죠.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주차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윤서가 노인을 대하던 모습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윤서를 전혀 몰랐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침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죠. 윤서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고 노트북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샤워를 하는 중인지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꺼져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남의 노트북을 몰래 보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서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윤서의 생일을 눌러봤죠. 틀렸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도 틀렸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윤서 어머니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 관련 폴더들이었죠. 인사관리 급여대장, 계약서, 용역업체. 나는 용역업체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하위 폴더들이 나타났어요. 청소용역, 보안용역, 시설관리. 보안용역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러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근무표, 평가표.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일명은 해고 예정자 명단이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죠. 문서가 열렸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맨 위에 이름이 보였습니다. 정해철, 생년월일, 입사일, 해고 사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을 더 내려봤어요. 해고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태도 불량, 지시 불이행, 근무 능력 부족.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탭을 확인했어요. 평가표 파일이 있었습니다. 열어봤죠. 정해철이라는 이름 옆에 빨간색 글씨로 부적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평가자 이름은 윤서였어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려다 멈췄어요. 아니,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접 물어봐야 했죠. 윤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였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 노트북을 봤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해고 명단 파일을 윤서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내 노트북을 왜 마음대로 열어봐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당신 알고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수건을 벗어 소파에 던졌어요.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몰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해고 명단에 이름이 있잖아요. 평가도 당신이 했고요. 윤서가 비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윤서는 아버지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대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일 못하는 건 똑같잖아요. 당신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목소리 낮춰요.
이웃 다 듣겠어요. 내가 목소리를 낮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서가 물병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럼 잘 됐네요.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당신네 부자 다 똑같잖아요. 윤서의 말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쓸모없고 나한테 기대기만 하는 사람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어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도 그렇고 당신 아버지도 그래요. 둘 다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한테 의지만 하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실종되셨어요. 20년 동안 행방불명이셨다고요. 윤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경비일도 제대로 못해요. 맨날 실수하고 지시도 안 듣고 다른 직원들한테 민폐만 끼치고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기억을 잃으셨어요. 당신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가려다 멈춰섰죠. 이용? 난 그냥 일 못하는 직원 평가한 것 뿐이에요. 인사팀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당신은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대했죠? 윤서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알았으면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저 모양 저 꼴인 거 아니에요? 유전인가 봐요. 무능한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식탁을 쾅 쳤어요. 노트북이 흔들렸습니다. 입 조심해요. 왜요? 사실인데. 당신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면서요? 나이 40에 다시 백수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요. 윤서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멈출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한테 지쳤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남편, 미래도 없는 결혼 생활. 이제 지겨워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왜 나랑 같이 살아온 거예요? 윤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각했나 봐요. 당신이 달라질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8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윤서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죠. 당신 아버지 해고 절차는 이미 다 진행됐어요. 다음 주면 나가야 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정해철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빛나고 있었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기억을 잃은 채 학대당하고 계셨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밤에 비었어요.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떨고 계시던 모습, 손등에서 흐르던 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어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윤서의 차가운 말투, 아버지의 떨리는 손, 해고 명단에 적힌 이름.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죠. 새벽 5시가 되자 나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윤서는 아직 자고 있었죠. 나는 윤서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어요.
이른 아침에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지하철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근처 병원을 검색했죠.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억상실의 원인을 알아야 했어요. 6시 반쯤 윤서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경비초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벌써 출근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초소 문을 두드렸죠. 아저씨, 저예요.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며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저씨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요. 병원? 왜요? 난 아프지 않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나는 문을 잡았어요. 기억상실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왜 기억을 잃으셨는지 알아봐야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발이요. 저를 믿고 같이 가주세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근처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호사가 신경과 진료를 예약해줬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버지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의문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 나이, 기억나는 것들. 아버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뇌 MRI 촬영을 권했습니다. 검사를 하는 동안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죠. 2시간 후 다시 진료실로 불려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뇌 스캔 이미지였습니다. 환자분 뇌에 손상 흔적이 보입니다. 해마 부분에 특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원인인가요? 충격성 외상으로 보입니다. 강한 물리적 충격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낙상사고나 폭행 같은 거죠.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을 때 이런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폭행?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복 가능한가요? 시간이 지나면 일부 기억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장담할 수 없어요. 꾸준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계셨어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다짐했어요. 아버지를 지켜야겠다고요. 아저씨, 배고프시죠? 뭐 드실래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근해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오늘은 쉬세요. 제가 회사에 연락할게요. 안 돼요. 그 여자가 윤서 씨가 화낼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윤서가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실까요? 결국 아버지를 다시 회사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주차장 초소 앞에서 아버지가 내렸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아버지는 초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나는 다시 윤서 회사로 갔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야간 근무 시간이라 아버지는 순찰 중이었습니다. 나는 초소 안을 들여다봤죠. 책상 위에 낡은 공책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낡고 더러운 표지였습니다. 펼쳐보니 떨리는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냥 짧은 문장들만 적혀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다. 기억이 안 난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경비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씨는 점점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 여자가 무섭다. 윤서라는 사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자꾸 꿈을 꾼다. 젊은 남자가 나온다. 아빠라고 부른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중간쯤에 더 긴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혼났다. 창고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 여자가 나를 밀었다.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더 기억이 안 난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회사 창고 계단이었다. 그 여자가 화를 내며 나를 밀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아들 얼굴만 자꾸 떠오른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어요. 내 아들을 찾고 싶다. 이름이 뭐였더라? 정정우. 공책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공책을 꽉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윤서가 아버지를 밀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그래서 아버지는 머리를 다치셨고 기억을 잃으신 거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서는 아버지가 기억을 잃은 걸 알았고 그걸 이용해 경비원으로 고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괴롭혔죠. 아버지. 나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초소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모양이었어요.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공책을 가방에 넣었죠. 증거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초소를 빠져나와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실을요. 윤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가을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오늘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가방에 아버지의 공책을 넣었죠. 그리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윤서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나를 힐끗 쳐다봤어요. 오늘 왜 일찍 일어났어요? 할 일이 있어서요.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윤서가 현관문을 나섰고 나는 30분 후에 집을 나섰어요. 윤서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방문이었죠.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윤서의 사무실이 있는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인사팀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윤서가 보였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당신 왜 여기 와요? 주변 직원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근무 시간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윤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낡고 작은 시계. 책상 위에 놓았죠. 이게 뭐예요?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계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왜 내 아버지를 괴롭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쳤어요?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내 팔을 잡았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펼쳤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괴롭힌 경비 아저씨가 쓴 일기예요.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밀었다. 회사 창고 계단 아래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윤서는 공책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었죠. 윤서가 아버지를 괴롭히던 날의 녹음이었습니다. 이것도 들어볼래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나가요. 사람이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요?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서가 소리치는 소리, 노인이 사과하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죠. 이 늙은이, 나 건드리면 다쳐.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윤서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죠.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윤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요? 제 아버지예요. 20년 전 실종된 제 아버지. 직원들이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윤서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당신이 아버지를 계단에서 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머리를 다쳤고 기억을 잃으셨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아버지가 기억을 잃은 걸 알고도 경비원으로 고용했어요. 그리고 계속 괴롭혔죠.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처음에는 그냥 일 못하는 직원인 줄만 알았어요. 나중에 당신이 아버지 얘기했을 때도 설마 했고요. 나는 비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설마, 당신은 해고 명단에 아버지 이름을 올렸잖아요. 평가도 직접 했고요. 그건 정말 일 때문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서 씨,
이게 사실이에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나는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아버지는 충격성 외상으로 인한 기억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의사가 폭행이나 낙상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심각한 표정이었죠. 윤서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나는 윤서 앞에 섰어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2번 죽였어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인간으로서요. 아버지의 존엄성을 짓밟았죠. 그리고 한 번은 아들 앞에서요. 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윤서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책상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직원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팀장에게 말했죠.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도 조사하겠습니다. 나는 윤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돌아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끝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경찰서였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폭행 사건이요. 전화 너머로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소를 알려주고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아버지가 초소 앞에 서 계셨어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다시 오셨네요. 네, 아버지. 나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으로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버지? 네. 저 정우예요. 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뭔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포옹이었죠. 며칠 후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했어요. 공책,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서도 조사를 받았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 실종 당시 교사고로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지갑도 신분증도 없이 떠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일용직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오셨죠. 그러다 몇 달 전 노숙자 쉼터를 통해 신분을 회복하셨고 윤서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하셨던 겁니다. 윤서는 처음에 아버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나 너무 많이 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 아버지가 무심코 예전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구로구 아파트, 아들 이름 정우.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의 아버지라는 걸요. 하지만 윤서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대요. 2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모른 척했고 오히려 아버지를 밀어내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서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밀었습니다. 계단 아래로요. 아버지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셨어요. 그 이후로 모든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20년의 기억도, 나에 대한 기억도, 심지어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셨죠. 윤서는 공포에 질렸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고 치료 후 다시 경비원으로 복귀시켰어요. 비밀로 묻으려 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서는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즉시 해고됐죠. 나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윤서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꾸준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곁에 앉아 예전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어렸을 때 함께 놀러 갔던 공원, 아버지가 사주셨던 붕어빵,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일요일 오후.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슴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미안하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이고 나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는 것을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함께 있으면 돼요. 나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한 달 후 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를 돌보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떠나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고향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죠.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꽃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은 적었지만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정우야.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렀습니다. 마당 평상에 함께 앉았죠. 오늘은 좋은 날이다. 왜요, 아버지? 내가 있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현재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요. 저도 아버지가 있어서 좋아요. 우리는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윤서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윤서를 바라봤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왔어요. 왜 왔어요? 아버님께 드리려고요. 윤서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어요. 윤서는 상자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날의 제 잘못을 다 갚을 순 없지만요.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알았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밀었어요? 윤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나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새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 한 장이 있었죠. 다시는 시간을 잃지 마세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상에 앉아 계셨어요. 상자를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누가 드리는 거래요? 아버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시계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예쁘네. 차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시계를 차셨습니다. 손목에 딱 맞았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아직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연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윤서는 돌아섰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미움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새 시계를 보고 계셨어요. 정우야, 이거 누가 준 거야? 그냥 아는 사람이요. 고마운 사람이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마당을 물들였죠. 아버지, 저녁 뭐 드실래요? 내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소박한 반찬들이지만 맛있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네 아버지. 행복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행복해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늘졌던 마음에 비로소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우리는 빛을 찾았습니다. 이제 함께 걸어갈 시간만 남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